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새 당대표, 이 탄생 과정, 아마 이제 제가 유튜브 해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아실 텐데, 이 탄생 과정은요, 저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생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한나라당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리고 그때 그 박근혜 부총재였죠. 부총재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는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유튜브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탄생 과정과 이준석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탄생 과정이 비슷하다. 물론 탄생 과정이 비슷하다고 해서 결말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생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1997년에 사실은 IMF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당시에 당선되는 것이 뭐 좀 가물가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힘을 보태줍니다. 박근혜, 그때는 뭐 그냥 야인이었죠. 일개 야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가서 이회창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면서 1997년 대선 전에 입당을 하죠. 그러나 그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의상 외에는 별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회창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라는 사람의 존재의 의미,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존재의 의미가 부각된 것은 바로 보궐선거다. 그 이듬해 있었죠. 1998년 4월. 이거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디든지 김대중 대통령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그 초기니까, 그때 뭐 4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서슬퍼런 시점이었고, 그때 안기부 출신인, 중앙정보부 출신이죠, 엄삼탁 후보가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잘 모르실 텐데, 저는 그때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면 여론조사를, 그때는 뭐 지금처럼 여론조사가 이렇게 촘촘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무려 엄삼탁 후보가 20%포인트 정도를 박근혜 후보한테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엄삼탁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대구 달성에서, 자, DJ의 동진 정책이 드디어 먹혀들었다, 뭐 거의 그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삼탁 후보 당선을 예측하는 그 기사들도 꽤 많이 나왔고요. 워낙 어마어마하게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그 대구 달성에 그 지나가는 개도 10만원짜리 수표 물고 다닌다, 기자들 사이에 그렇게 회자가 됐을 때입니다. 엄삼탁 후보가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엄삼탁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실제 딱 가보니까 예상을 깨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도 압승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62.5%, 엄삼탁 후보가 37.5%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정말 예상을 깬 것이죠. 자, 이렇게 예상을 깨고 당선된 과정,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가 처음 대표 출마를 선언했을 때, 그게 4월 달입니다.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그때 이준석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사람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없었고요. 저도 당선될 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바람이 불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깨고 당선됐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처음 탄생 과정과 지금 이준석 새 대표의 탄생 과정이 유사하다. 아니, 오죽하면 뭐 IHQ 사장인가요? 박종진 전 앵커, 뭐 이 사람이 네가 당선되면 내가 63빌딩을 엎고서 계단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4월 달에 이준석 후보가 처음으로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당선을 예측한 사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근혜 신화, 일종의 그런 게 만들어진 거는 이때가 아니고 사실은 2004년 총선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2002년 그 한나라당, 그러니까 대선 후보 이회창 후보 캠프에 취재를 했는데, 그 대선에서 또 노무현 후보한테 지고 나서 한나라당은 완전 패닉 상태였습니다. 2번 연속으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패닉 상태여서, 자, 이제
이 2번 연속 대선에서 진 한나라당을 향해서 유권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변혁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저는 기자로서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들이라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이 변혁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서로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부총재죠. 박근혜라는 사람 한번 검토해봤느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직자한테. 당직자라는 게 뭐 고위당직자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총장 입에서 딱 나오는 첫 번째 발언이 그가시나 가지고 안 된다 합니다. 경상도의 사투리죠, 가시나라는 게. 여성을 좀 낮춰서 부르는 그 용어인데, 사석이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가시나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너무 어리다. 거기다 정치를 뭘 아느냐? 1998년에 처음 뭐 초선 배지 달고서 나왔는데 뭐 17년간 은둔하다가 나온 전직 대통령의 딸, 그 이상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뭘 보여준 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지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국민들이 변혁을 요구하는데 이 변혁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질문하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이 당에 기라성 같은 중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또는 한번 저 당내 의견을 좀 수렴해 보세요. 그래서 한참 뒤에 제가 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야 다들 그가시나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는 변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정당이다 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왜냐면 그 박근혜로 바꿔라 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그래서 선명하게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표,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러고 있죠. 2003년 초에 박근혜 부총재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2002년 2월달인가요? 뭐 탈당했다가 12월달에 복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웃긴다, 약간 웃긴다는 개념으로 박근혜 부총재를 바라다 본 게 당내 중진들의 생각이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이준석 새 대표를 보는 당내 중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사석에서 중진들 많이 만나보죠.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바로 2003년 초 박근혜 부총재를 바라보던 것보다 오히려 더 우습게 바라본다. 그 이준석 새 대표 앞에서야 안 그러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더 우습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더라. 다 준석입니다, 준석이. 2003년 2월 달에 박근혜 부총재를 보고 영남 중진들은 가시나라고 불렀고요. 그건 실제 친박인 홍문종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가 옛날에 가시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새 대표에 대해서 사석에서 만나면 다 준석이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준석 대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진들 중에서. 그러면 2003년 2월 달, 그 2003년 초의 박근혜 부총재와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와 위상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탄생 과정입니다. 다들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후에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었죠. 그리고 그 탄핵의 역풍으로 총선이 뭐 열린우리당이 거의 과반을 넘을 듯한 분위기로 가니까 결국은 그 당 사람들은 박근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00석도 안 된다, 그럴 때 아닙니까? 그때 100석도 못 얻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새 대표가 고군분투해서 그거를 121석으로 막습니다. 물론 열린우리당 121석을 확보하고 열린우리당의 과반은 막지는 못했죠. 그럼 152석, 과반을 겨우 넘긴 정도, 선방했다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20석 이상은 박근혜 대표가 가져왔다,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입증을 한 겁니다. 박근혜의 위력을 박근혜 당시 대표 스스로 입증을 한 겁니다. 그 이후 과정이야 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선거의 여왕이다, 그래서 보궐선거 할 때마다 이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게 되는 것이죠. 그 후로는 이제 자기가 능력을 보여준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 능력을 보여주기 전까지의 상황, 이게 박근혜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새 대표의 탄생, 여기도 바로 비슷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준석 새 대표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죠. 그 보여준다는 것은 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성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나 하고요. 그건 뭐 여성이라서가 아니고 그 어떤 전문성, 이걸 보고서 자기가 여성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겠다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당직 이제 인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변화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변화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결국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책임당원들이 지지해준 데 대한 보답일 텐데, 거기에서 뭔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준석 새 대표가, 그러면 그게 하나씩 둘씩 능력을 입증해가는 과정이다. 물론 그 입증해가는 과정에서 이건 엄청난 실망이다 라는 그 첫 단추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준석 새 대표의 동력은 당에서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새 대표는 지금 상당한 정도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을 당대표로 뽑아준 책임당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유권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대는요, 어찌 보면 단 하나입니다. 내년 3월 9일 날 정권 교체를 해라. 지금 국민의힘의 뭐 영남권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50대 이상의 지지자들은, 자, 우리만 가지고서는 상대방을 충분히 못 이기니까, 이길 가능성이 또 반반이니까 이준석 새 대표가 2030의 표를 끌어와라. 그래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우리를 안심시켜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이준석 새 대표가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표는 부응을 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준석 새 대표는 여기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준석의 숙제입니다.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새 대표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으냐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냐, 이런 질문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죠. 이 근거는 뭐냐, 실패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선거에서 떨어졌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서울 노원병이라는 지역은 원래 국민의힘,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후보들이 당선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낙선했다고 해서 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선거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의 얘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실패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저의 말의 근거는 뭐냐, 지금 종편 패널로 뭐 거의 1세대 패널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더군요. 저는 뭐 한 2012년 정도부터 제가 종편 패널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는 12년이 아니고요. 저는 13년 정도에 등판을 했기 때문에 12년 뭐 이때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크게 무슨 실언을 했다든가 발언이 문제가 돼서 뭐 출연 정지를 당했다든가 뭐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경원 후보와 조호영 후보가 과거 이준석 종편 패널에, 종편이나 뭐 방송 패널에 발언들을 집중 분석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별로 찾아낸 게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결정적인 실언을 찾아내고 그게 공개가 됐다면 이번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걸 못 찾아냈죠. 그 바람에 이준석 후보는 크게 뭐 실수도 안 하겠네. 전 오히려 이게 강화된 이준석 새 대표의 동력이 됐다. 거기다가 개그맨 강성범 씨가 차라리 아버지가 대구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화교가 낫겠다 하는 발언 때문에 이준석 새 대표의 아버지가 대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오히려 영남권의 책임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는데도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래서 숨은 공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실패의 사례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실언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뭐 일부 전략적인 과정에서 좀 미숙한 거야 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정치를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한 거지만, 그 다음에 또 금배지를 달아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경륜으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미흡함은 혹시 있을지 모르나. 그거는 뭐 이제 머리는 다른 사람 거 빌리면 되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굉장히 뭐 실언을 한다거나 해서 그걸로 비판을 받거나 지지율을 갉아먹는 일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별로 없는 것 같다. 내지는 없을 것 같다. 이것이 오히려 젊은 정치인 이준석 새 대표에 대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대표 때의 그 과정을 밟을지 여부는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으나 없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탄생 과정은 유사하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 과정은 박근혜 전 대표는 승승장구를 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준석 새 대표는 아직 거기까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큰 실패 사례는 없어 보인다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